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수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라고 하는 당선인 측근이 오늘 아침 기자들과 만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인식에 간극이 있는 걸까요?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여러 차례 나온 상황이죠. 부실 검증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인사청문회와 향후 새 정부 구성, 지방선거까지 어떻게 흐름이 이어질지 잠시 뒤에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윤보리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새 정부 국무위원 후보들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부적격 판단을 내린 정호영, 한동훈, 원희룡 장관 후보자들의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청문회를 마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놓고는 역풍을 우려해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 법안의 입법 절차가 어제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총공세를 펼쳤고 민주당은 국회에서 마찰을 빚은 김기현, 배현진 의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낮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나란히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강력히 규탄한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고물가와 고금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내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다시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빅스텝이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네,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를 위한 입법은 마무리됐지만 법안 처리 과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을 공포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고 민주당은 의사진행 방해 책임을 묻겠다며 김기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한 문재인 대통령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의회 농단 정권의 수장이라고 꼬집으면서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력이 이처럼 초라해 줄 수 있다는 것에 비애감마저 느낍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경고합니다. 이제 쇼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심판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권력을 정상화하는 것이란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후속 조치에 동참하라고 재촉했습니다. 개혁의 물살을 거스르려 한들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특위 명단을 곧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만 몽리를 멈추고 조속히 위원 명단을 제출하길 촉구합니다. 입법 과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을 무시하고 꼼수를 부린 건 민주당이고 목적과 수단 모두 정당하지 못했다고 질타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적법성을 판단할 거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위반해서 만든다면 그게 누구 보고 지키라고 하는 겁니까? 절차에 하자가 있는 이 검수완박 법안은 무효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김기현, 배현진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추진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해 의사진행을 방해했고 배 의원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앙증맞은 몸이라고 발언해 국회를 모욕했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김기현 의원에 대한 그 본회의의 직접 징계안, 그리고 배현진 의원에 대한 그 의사진행 발언 과정에서의 국회 모독에 대한 윤리 제소. 검수완박 입법 전국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처리 과정에 대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여지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삭제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막판에 추가된 것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다는 명목 아래 사회적 약자와 공익고발인의 권리가 박탈됐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제3자가 범죄 혐의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는 크게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기 어렵거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때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성범죄 피해자나 장애인처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대리해 고발장을 내기도 하고 광범위한 환경 피해나 공공기관 기업의 내부 비리를 폭로하는 공익 목적의 고발도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국가기관도 범죄 정황을 포착하면 고발장을 내 수사를 의뢰합니다. 검수완박법은 이런 고발인들이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했을 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없앴습니다. 지금은 이의를 신청하면 검찰이 보완 수사에 나설 수 있는데 개정법이 시행되면 검찰은 경찰에 한 차례 재수사 요청만 할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라는 방향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당장 경찰의 부실 수사 가능성을 통제하기 어려워질 거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물론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무분별한 고발을 남발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법조계는 물론 참여연대도 그렇다는 이유로 고발인의 권한 자체를 제약하는 건 본말이 뒤바뀐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수완박에 찬성했던 정의당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장애인, 아동 대상 범죄 등 사회적 약자들과 공익고발, 신고 의무자의 고발 등에 있어 시민들의 현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다만 경찰은 지난해 이의 신청 사건 가운데 검찰에서 수사 결과를 뒤집어 기소한 사건은 500건 남짓으로 0.1% 수준밖에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회 회의록을 보면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없애는 논의는 여야가 합의했던 국회의장 중재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무부와 검찰, 대법원의 문제 제기가 잇따랐고 민주당 의원들도 이에 동의해 소위에선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남기기로 결론냈습니다. 하지만 하루 뒤 국회 본회의 도중 제출된 형사소송법 수정안엔 다시 해당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고발인의 경우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서 제외함으로써 불필요한 수사력의 낭비를 막고자 하였습니다. 이 또한 합의의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앞으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보완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여야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문제를 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살펴야 하는 데다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도 얽혀 있어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마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전관예우와 부동산 문제 등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사실상 국민에게 퇴장 판정을 받았던 겁니다.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실격 1순위라고 할 만합니다. 국회 인준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즉각 자진 사퇴하기 바랍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얼마든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지만 실제로 한 후보자를 낙마시킬지를 두고는 속내가 복잡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데다 국정 공백에 대한 책임의 화살도 민주당을 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관 후보자들을 향해선 강하게 추가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특히 낙마 영순위로 점찍은 정호영, 한동훈 후보자를 향해 거친 공세를 쏟아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이제 보건복지부에 출근할 생각 마시고 경찰에 출석 조사 받으러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편법 증여와 위장 전입을 일삼은 한동훈까지.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들의 추가 사퇴 가능성에 선을 그으며 민주당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온 국민이 새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고 응원하는 취임식 시점까지 청문회를 지연시켜서 새 정부의 출범에 회방을 놓는 것이야말로 비판받아야 합니다. 다만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낙마해야 할 핵심적인 이유가 있느냐며 여론의 흐름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연일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건 물론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반성이 없잖아요. 난 혜택도 없었다. 불공정 제도를 불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지. 여기에 민주당이 정호영, 한동훈 후보자 임명 강행 시 국무총리 인준에 참작하겠다고 선언했고 정의당도 한덕수 후보자 본인에 대한 부적격 판정을 내린 상황.
한덕수 후보자가 인준을 받지 못하면 전체적인 내각 구성의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국민의힘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오늘 열린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사드 추가 배치 등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후보자의 책임을 묻는 데 집중됐습니다. 이 후보자가 윤석열 캠프에서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건데요. 국민의힘 측도 일부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 후보자가 지난해 7월부터 윤석열 당시 후보자 캠프에서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거기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캠프에서? 주로 안보 현안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국방정책 분야에서 공약을 개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놓은 국방 관련 공약에 이 후보자가 관여한 만큼 공약 이행에도 책임이 있다는 건데 먼저 사드 추가 배치 공약에 대한 공세가 시작되자 이 후보자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여러 대안 중의 하나라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검토할 예정이지만은 그 중에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임 즉시 병사 월급을 200만 원까지 올리겠다던 공약이 오는 2025년까지로 미뤄진 것과 관련해선 국민의힘 측도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좀 구체적인 계획을 발전을 못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괜히 그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사태를 더 키우고 더 곤란해지니까 좀 그렇게 용기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의 연쇄 이동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인정하며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방부 직원들이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나 불편함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최대한 조기에 안정화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보자가 지난 2월 국방과학연구소 자문위원으로서 작성한 보고서가 일부 언론 기사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재차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자신이 작성한 게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지만 해당 보고서에 자필 서명이 있는 것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인으로서 마지막 민생 행보로 경기에 이어 강원을 찾아 교통 인프라를 넓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일정에도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들이 동행하면서 선거 개입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보수 정권 최초로 국정 상황실을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이르면 내일 추가 대통령실 인선을 발표합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춘천역 철로 앞에 섰습니다. 민생 행보 마지막 당일치기로 강원을 찾아 교통망 확충 현장을 점검하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속초를 열차로 간다는 것 자체가 참 엄청난 변화입니다. 참고로 이제 보이시는 건물들은 이제 여기 철도 부지가 되겠습니다. 개통 시점에는 좀 변모된 도시 환경을 보여주게 될 것 같습니다. 윤 당선인은 강원도가 기지개를 켜야 한다면서 GTX B 노선은 물론 동서 고속화 철도 등으로 접근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최대한 강원도의 이런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저도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어 원주 구론 산업단지를 찾아 디지털 헬스케어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의지를 다졌습니다. 전날 경기도를 찾아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와 내내 함께했던 당선인. 강원 일정에는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 최성현 춘천시장 후보가 동행하면서 지방선거 개입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당선인 측은 오는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해단식을 앞두고 막바지 조직 구성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먼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때 만들어져 진보 정권에서 역할을 했던 국정상황실을 보수 정권에선 처음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재난이나 치안, 정치 현안 등 위기 상황을 즉각 확인하고 대응하려면 존재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초대 국정상황실장에는 대선 당시 윤 당선인 메시지를 총괄한 한우섭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내정됐습니다. 새 정부 대통령 주치의는 김주성 서울대 의대 소화기 내과 교수로 정해졌습니다.
윤 당선인이 직접 점검한 비서관 등 대통령실 인선은 이르면 내일 공개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홍준표 전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로 치러지는 대구 수성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당선인을 등에 업은 윤심,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따르는 박심, 홍 전 의원의 지원을 받는 홍심까지 주요 인사의 복심을 자처한 후보가 잇따라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홍준표 전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로 나서면서 보궐선거가 확정된 대구 수성을 지역구. 국민의힘 내부 공천 경쟁막이 올랐습니다. 먼저 지난 21대 총선에서 무소속 출마한 홍준표 전 의원에게 고배를 마셨던 이인선 전 경상북도 부지사가 재도전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지역균형특별발전위원회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이 전 부지사는 윤심을 등에 업었습니다. 인수위원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정부의 탄생을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당선인께서 반드시 많은 것을 챙겨가라고 말씀하셨고요. 제가 확실하게 받아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수위 경력을 내세운 권세호 인수위 기획위원도 출사표를 던졌고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도 대구시장 경선에서 밀린 뒤 국회의원 후보 경쟁에 다시 나섰습니다. 대구시와 또 나라를 위해서 제가 수수방관하지 않고 현장으로 달려가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보궐선거에 공천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박심을 앞세운 유영하 변호사도 대구시장 경선에 이어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홍준표 전 의원의 사무실을 이어받은 정순천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은 홍심 대표 주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삼선 시의원으로 지역 현안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여성 후보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이 지역에 말씀드렸듯이 40년 이상 구석구석이 모르는 데가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공약과 정순천 국회의원 공약으로서 대구시를 위해서 만들어 가겠고, 국민의당 출신으로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사공정규 동국대 교수와 정상환 변호사도 공천 신청을 해 국민의힘에서만 7명이 경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아직 공식적인 출마 후보가 없는 상황. 국민의힘이 이번 주 면접을 거쳐 다음 주 초 공천을 마무리하면 본선 대진표가 짜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 초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계속되고 있지만 자질 논란이 이어지면서 보고서 채택 과정이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대선 주자급 대결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원래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다음 주 월요일로 이제 연기가 됐죠. 예. 네. 이게 증인 채택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이제 좀 여야가 갈등을 빚었는데 사실은 이제 여야 간사, 이제 법사위 간사에서는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문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 그리고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쪽에서 이제 증인을 채택을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박영진 의정부직원 부장검사 그리고 김경률 회계사 이 두 사람은 이제 했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였냐면은 이문정 이제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 한명숙 그 사건과 관련해서 전 총리 그 사건 관련 모해 위증 교사 뭐 이런 그 수사 그거가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수사를 방해한 의혹이 있다라는 걸 먼저 이제 제기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한동훈 후보자와 관련해서 제기를 할 것이다라는 거고 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같은 경우에는 판사 사찰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감찰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검찰이 그동안 무리한 수사를 하거나 불법적인 수사를 했다라는 거를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은 이제 증인을 채택을 한 거고요. 박영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가장 강렬하게 반대를 해왔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통과된 이 법안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제 채택을 한 거고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조국 흑서 소위 말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이거에
그 저자죠. 그러니까 이런 이 뭐 소위 말해서 민주당의 내로남불 뭐 이런 것들에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뭐 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채널 A 관련해서 그 검언 유착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이동재 기자 같은 게 무죄를 받았는데 이게 좀 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부각시키려고 한 건데 김경료 회계사가 예전에 SNS에 네. 최광욱 의원에 대해서 욕설 비슷한 걸 좀 썼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발을 해가지고 좀 잡음이 있었는데 결국은 다 채택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이제 그 인사청문회를 연기를 했지만은 어쨌든 제출하지 않았던 그 자료 제출하라 이러면서 이제 압박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연기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그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는 이게 별의 순간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도 했어요. 예. 자, 이게 누구한테 득이 됩니까? 연기를 하는 거에? 근데 연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야의 이해관계가 좀 맞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오늘이었잖아요. 어제 그 이제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를 해서 공포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다음 날 할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자의 각종 의혹도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이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포커스가 집중되는 거 부담감 하나. 또 하나는 너무 많이 열립니다. 하루에 요즘. 그러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사실은 열었어야 되는데 이 법안 처리 때문에 다 수년이 됐잖아요. 예. 하루에 많으면 6명씩 열리거든요. 그러면은 포커스가 이제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좀 묻어가는 그 후보자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겠다라는 것도 있고 문재인 정부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이제 출범과 즈음해서 조금 더 그 출범식과 즈음해서 해가지고 이거를 최대한 이 청문회 정부가 길게 가져가겠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전략이었죠. 그래서 이제 연기가 된 거고 국민의힘도 나쁠 게 없다.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자가 또 이제 논리적으로 말을 잘 하고 그러기 때문에 혼자 스포트라이트 받아도 결코 불리할 거 없고 결정적인 낙마 하자가 없기 때문에 무리한 법안 추진을 오히려 부각시킬 수 있다. 서로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주 월요일 뭐 어떻게 좀 전개가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이런 가운데 이 민주당은 이제 한동훈 후보자 등 이제 장관 후보자들하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연기하는 걸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정호영, 또 어제 그 사퇴한 김인철, 네. 또 한동훈, 그리고 또 여러 명이 지금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나 도덕성과 자질 또는 역량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이 부정적 여론이 큰데 네. 또 불구하고 이분들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예. 결과적으로 우리는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할 수밖에 없지 않냐. 민주당은 마치 후보자가 범죄자라도 되는 양 호통치기, 망신주기, 꼬투리 잡기로 일관했습니다. 선거 검증을 예고했지만 결정적인 한방조차 없었습니다. 네, 지금 양쪽은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데요. 민주당 쪽에서 애초에 지목했었던 3명의 장관 후보자, 특히 이제 의혹이 많은 그리고 좀 벼르고 있는 그 장관 후보자, 이른바 한호철이라고 했었나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김인철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습니다만 한동훈 후보자와 정호영 후보자는 지금 남아 있는 건데 오늘 아침에 보면은 당선인 측 이제 관계자가 정호영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를 보니까 그동안의 이제 의혹이 상당 부분 클리어됐다, 해소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임명 강행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건가요? 뭐 아직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 윤석열 당선인의 지금까지의 인사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신뢰하면 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김인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정말 자진 사퇴냐 아니면 사실상의 이제 자진 사퇴를 권유한 거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김인철 후보자가 본인이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진 사퇴를 하겠다라고 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먼저 낙마해라, 하차해라 이런 요청은 없었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 쪽에 이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근데 어찌됐든 좀 더 여론을 좀 살피면서 가는 거고 또 하나는 정호영 후보자가 조금 버텨주면은 다른 후보자에 대한 그 프레셔라고 하죠. 압력이 좀 덜할 수도 있다. 방패 역할을 할 수 뭐 있습니까? 방패 역할, 뭐 인간 방패 뭐 이런 얘기도 예전에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오늘 얘기가 좀 나온 게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민주당의 지금 고민은 지금 한덕수 총리하고 이게 연계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사실은 개별 사안으로 그 적격, 부적격을 보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논리는 어쨌든 임명 제척권을 총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적격자를 추천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총리 후보자가 네.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논리예요. 그래서 오늘 하태경 의원은 오늘 오전에 라디오에 나와서는 사실은 민주당은 이미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낙마를 결정하는 상황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은 아마 한덕수 총리의 그러니까 표결로 부결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 철회나 뭐 낙마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한덕수 총리의 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걸 정리를 하면은 정호영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뭐 의혹이 좀 해소됐다 얘기한 거는 어느 정도의 이제 정치적 수사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신 거고요. 예.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인준이 부결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수 있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그럴 경우에 새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그 인준 부결을 해버리면은 좀 발목 잡기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여론, 그러니까 임명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부정이 훨씬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부결을 시키는 데 있어서 민주당이 별로 큰 부담은 또 덜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고, 정호영 후보자는 뭐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의혹이 해소됐다라고 하지만은 정말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해소가 된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충돌, 어쨌든 뭐 불법은 없었지언정 이해관계 충돌이란 거는 명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이제 들어서면서 사실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불법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해관계 충돌에 대해서도 좀 더 엄격하게 보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거든요. 그러면 공정과 뭐 상식을 얘기했던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상당히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뭐 처음에는 19명 모두 사실은 하차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했지만 그건 정치적 수사고, 최소한 정호영 뭐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 입장을 계속하고 그거를 공세를 계속 펼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어쨌든 뭐 말씀하셨듯이 이제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 반대 의견이 또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예,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비교하면 훨씬 더 격차가 이제 크게 나왔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총리 인준이 이제 부결이 된다면은, 자 어떻습니까? 이 총리 인준이 늦어지게 되면은 혹은 이제 부결이 되면은 김부겸 총리의 이제 유임 가능성도 일부 제기되기도 했었고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김부겸 총리가 대신 좀 장관 제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오늘 이제 기자간담회 내용도 있었습니다. 김부겸 총리. 그래서 이제 지금 민주당의 고민이 그거죠. 발목 잡기 프레임. 네.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뭔가를 일을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후보자가 낙마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임명 제청권이 총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력하게 나오는 시나리오가 최소한 추경호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는 임명 제청을 하고, 그다음에 추경호 장관, 그러니까 부총리가 총리 권한 대행을 하면서 나머지 총리 후보자들에 대해서 임명을 하는 요런 그림, 이제 임명 제청권이니까 제청을 하는 요런 그림이 좀 유력한 시나리오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를테면 눈치 없이 새 정부에 봉급 더 주세요 할 수는 없다. 후임자가 오실 때까지 연결 역할을 잘하겠다라는 거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지금 열린 가능성으로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이제 탄핵,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탄핵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박근혜 정부의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임명적인 제청권을 행사한 이력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시나리오가 완전히 터무니없는 시나리오는 아니다. 최소한의 역할은 김부겸 총리가 해주고 떠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일주일 정도 역할을 해주다가 뭐 추경호 신임 부총리가 되면은 추경호 부총리한테 넘겨주고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겠군요. 자, 그러면 지금 인사청문회가 아직도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지금까지의 이 과정을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순탄치는 않은 것 같고요. 네, 후보자들의 의혹이 명쾌하게 해소된 것도 없는데 또 막상 청문회를 들어보면 어떤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결정적인 한 방이란 게 이게 눈높이가 좀 뭐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를테면 또 이게 이제 불법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게 아니라 어떤 도덕성, 그리고 이해관계 충돌, 공직자로서의 어떤 자세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다 봐야 되는 거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눈높이가 높아졌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원희룡 지금 그 국토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뭐 김영란법을 피하기 위해
그 뭐 오마카세 식당이죠. 이제 뭐 주방장 특선 일식집, 고급 일식집입니다. 고급 네. 일식집 여기에서 이제 쪼개기를 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불법이냐 아니냐 의혹은 있는 건데 누가 봐도 이거는 부적절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럼 불법이 아니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별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국민들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 보면은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고 맞지만은 의혹은 너무 많은 후보자마다 의혹은 다 지금 쌓여 있는 상태. 근데 그 의혹 관련해서는 그 김영란법 위반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이제 그러면은 그거를 다 뭐 압수수색을 해서 볼 수도 없는 거고 이를테면 그런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검수완박 법안의 충돌이 있으면서 이 긴장감이 좀 청문회 긴장감이 많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그래서 민주당의 고민은 그래서 모두를 낙마시킬 수는 없으니까 정말 의혹이 많은 이를테면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그게 63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63개나 있는 의혹을 일일이 다 해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의혹이 많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여야가 조금 눈치를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좀 판단할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지렛대로 해서 장관 후보자의 이 낙마를 좀 유도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지렛대가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지렛대가 이제 부러지게 생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사청문회는 거기까지 짚어봤고요. 6월 1일 지방선거만큼이나 함께 치러지는 이제 선거가 있죠. 보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이제 출마 가능성 때문인데 먼저 이제 안철수 위원장의 분당갑 전략 공청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은 본인의 할 일에 집중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들을 계속 했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거든요. 그 소위 말하는 안철수계 뭐 인사들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상 전략 공천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들을 지금 여러 차례 이제 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다라고 본다라면은 사실상 이제 선언만 남았다. 그러면 그 선언이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는 그 매우 유력한데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아니면은 일요일쯤에 선언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이준석 대표도 이번 주 안에는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미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 데드라인은 어저께였거든요.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전략공천을 그러니까 보궐선거 전략공천은 어저께까지 신청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다라고 한다라면 그 부분은 어찌됐든 이번 주 안에 정리가 될 수밖에 없고 매우 유력하게 좀 많은 확률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상임고문의 거취가 뜨거운 이슈죠. 관련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이재명 상임고문이 나와서 붙어준다면 정말 전국 선거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참고처리라도 해야 될 문제겠죠. 분명한 것은 현재 민주당에 이재명만한 스타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고문을 보고하 싶어하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재명 고문이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자칫 소 잡는 칼로 닭 잡는다는 우려도 있다는 것을 한번 판단할 필요는 있다. 근데 인천 계양을하고 이재명 상임고문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연고가 없는 인천으로 피해 가시지 말고 직접 상임고문께서 설계를 하셨다는 대장동이 있는 분당갑에 나오셔서 주민분들로부터 당당한 평가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1차적으로는 만약에 보궐선거에 출마한다면 이재명 고문이 계양을이 이제 우선적으로 좀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녹취에도 들으셨습니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일단 이완욱 전략공천관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송영길, 박주민 두 서울시장 후보를 이제 컷오프하면서 이게 당내 좀 파문이 있었잖아요. 결국에 이제 최근 비대위에서 번복이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열린 상황으로 이렇게 조금 모든 거를 검토하는 쪽으로 좀 이제 전략적인 선회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완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랑 가깝진 않아요. 비명에 가까 뭐 반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비명에 가깝거든요. 사실은 여기에서 계양을이나 분당갑을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렇다라고 한다라면은 분당갑에 뭐 전략 공천하는 것까지 열려 있다라는 건데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이 당내에서 받아들일지. 왜냐하면 안철수 위원장하고 붙어가지고 만약에 패배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치명타거든요. 뭐 이기면은 좋은 거니까. 근데 인천 계양을은 명분이 좀 약해요.
여기는 분당은 옛날에 이제 뭐 이게 경기지사도 했고 대장동 본인이 네. 시장도 했으니까 명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은 분당이냐 또 인천 계양이냐 가지고 당내 좀 그 개파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전선이 뚜렷해진다. 대장동 이슈로 관련해서 경기도지사 선거에 더 유리해질 수 있다. 그리고 안철수 그리고 김은혜 같이 이제 뭐 무슨 이제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선거를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서 좀 나와라. 차라리 이쪽으로 나와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대장동 프레임으로 몰고 가겠다 이런 것 같고요. 예. 이재명 고문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가면은 이제 험지가 될 텐데, 자 어느 쪽을 택할지 또 과연 보궐선거에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년 전 총선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 인물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윗선으로 지목돼 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손 검사와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해 결국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8달 만에 마무리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수처는 고발장을 작성하고 전달하는 데 가장 깊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총선 개입 사건과 관련하여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A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재작년 총선을 앞두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공모해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 검사가 당시 야당 의원 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직접 보냈고 김 의원이 이를 당에 전달했다는 게 공수처의 수사 결과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실제 고발로 이어졌는지는 별개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고발장을 전달한 것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된다며 관련 대법원 판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다만 손 검사와 공모했다고 판단한 김 의원은 직접 기소하지 못하고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사건 당시 김 의원은 고위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이었고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 범죄가 아니라 검찰이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고발장 최초 전송자로 특정했지만 핵심 혐의 중 하나였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관련 판결문을 조회하고 수집하게 한 건 맞지만 문제의 고발장 작성자는 특정하지 못하면서 손 검사가 이를 지시했다는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또 손 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정식 국민의힘 의원 등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야당 의원에게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란 수사 결과를 내놓았지만 윗선을 규명하진 못한 겁니다.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남은 판사 사찰과 제보 사주 의혹 등도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공수처는 검사 대부분을 수사에 투입했지만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윗선 규명에도 실패했습니다. 유일하게 재판에 넘긴 손준성 검사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이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검찰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측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 지난해 9월 언론 보도로 불거진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후 관련 정황을 뒷받침하는 텔레그램 메시지와 녹취가 공개되면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자료들이랑 이런 것들 좀 모아서 일단 드릴 테니까 그거 하고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이 정도 보내고 나면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해준다. 공수처가 8개월 만에 내린 결론은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직접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송 검사 측은 누군가에게서 받은 메시지를 돌려보냈을 뿐이라는 반송 전략으로 맞대응했지만 공수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포렌식과 검찰의 판결문 검색 기록 등을 종합하면 중간에 다른 사람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핵심 의혹 가운데 하나인 고발장 작성자는 결국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공수처 측은 고발장이 단기간에 전문가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 보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게 아닌가 하는 가설을 세우고 수사했지만 작성자 규명엔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수정관실이란 조직이 검찰총장, 검찰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그렇게 일해온 것으로 보인다는 뼈 있는 말도 남겼습니다. 하지만 송 검사가 누구에게 지시를 받았는지 규명하지 못했고 윗선으로 지목된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 당선인 조사까진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송 검사가 구속영장 심사에선 압수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는데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계속 협조하지 않은 점도 수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송 검사 체포영장과 2차례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고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영장마저 취소된 것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송 검사 측은 공수처가 오로지 정치적 고려만으로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했다며 향후 재판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결국 고발 사주는 실체가 없는 광란의 정치 공작임이 드러났다며 검찰이 공수처장의 불법 행위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대적인 수사에도 핵심 의혹들을 규명하지 못한 공수처의 반쪽짜리 결론에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검찰이 8억 원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은혜와 공범 조현수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은혜가 남편의 심리를 지배하면서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의도적으로 남편을 살해했다고 봤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려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은혜와 조현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남편 윤모 씨가 계곡에서 숨진 지 거의 3년 만입니다. 계획적 살인 인정하십니까?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검찰은 이은혜와 조현수가 수영을 못하는 윤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하는 등 의도적인 행동을 통해 윤 씨를 살해했다고 보고 자기에 의한 살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같은 해 2월과 5월 보거피 등을 섞인 음식을 먹이고 낚시터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공소 사실에 포함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은혜가 남편 윤 씨를 상대로 8년에 거쳐 심리적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이어왔다고 봤습니다. 윤 씨의 일상생활을 철저히 통제하면서 경제적으로 착취해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리고 윤 씨를 가족이나 친구로부터도 고립시켜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윤 씨는 결혼 후에도 아내와 따로 수원 자취방에서 거주했고 아내에게 아는 지인 같다고 말할 정도로 통상적인 부부관계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가해자가 평소에도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고 행동 자체는 피해자가 뛰어내린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가해자가 뒤에서 민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검찰은 이은혜와 조현수가 도피 과정에서 향후 진행될 형사 절차를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주인검사 인사이동 때까지 도피할 계획을 세우고 담당 수사검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문도 작성해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은혜와 조현수는 현재 재판을 고려해 사선 변호사 선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법정 다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계곡살인 현장에 함께 있었던 또 다른 공범 이모 씨를 상대로도 구체적인 범행 공모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이은혜와 조현수의 은신처를 마련해주는 등 도피 행각을 도운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수사하면서 추가 조력자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은신처였던 오피스텔 천장에서는 휴대전화 5대와 노트북 등도 추가로 압수해 도피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유가족 요청에 따라 숨진 윤 씨 호적에 올린 이은혜 친딸의 입양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지난 1월에 발생했던 광주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 현대산업개발이 8개 동을 모두 철거하고 처음부터 다시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닷새 전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광주 아이파크 붕괴와 같은 사고가 다시 일어나면 그 기업은 망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사고 발생 후 3개월여 동안 전면 철거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던 회사 측이 오늘 철거 후 재시공 방침을 밝힌 겁니다. 계획대로라면 철거부터 완공까지 6년이 더 걸리는 건데 입주 시기 지연과 보상 문제가 얽혀 있어서 후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호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부실 시공으로 외벽이 붕괴하면서 노동자 6명이 숨진 광주시 서구 화정 아이파크.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은 붕괴된 201동을 포함해 8개 동 전체를 전면 철거한 뒤 재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입주 예정자와 보상 문제를 논의해왔는데 201동 외에 나머지 계약자들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는 겁니다. 입주 예정 고객의 불안감을 커져왔고 회사 또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기업 가치와 회사에 대한 신뢰 또한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화정 아이파크는 1, 2단지로 나뉘어 당초 8개동 847가구가 올해 11월 30일 입주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면 철거 뒤 재시공이 결정됨에 따라 입주 시기도 크게 미뤄지게 됐습니다. 회사 측은 철거 뒤 준공까지 7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철거와 재시공에 따른 건축비와 입주 지연에 따른 주민 보상비까지 추가로 투입될 비용은 3,7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36층짜리 고층 아파트의 철거 방식과 입주 예정자들에 대한 보상과 주거 대책으로 워낙 사안이 복잡하고 첨예해 일부 난관이 예상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광주 붕괴 사고 현장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려면 무려 70개월, 6년 가까운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오는 11월에 맞춰 이사를 준비했던 입주 예정자도 상권이 망가지면서 생계 어려움을 겪는 인근 상인들도 모두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는 입주가 오는 11월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공정률은 50%를 넘었고 아파트 골조 공사는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지난 1월 11일 건물이 무너지면서 인근 상가는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콘크리트와 철근 등 붕괴 잔해가 덮쳤던 주변 상가입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넉 달 가까이 됐지만 보수 작업이 제대로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깨진 유리창과 간판은 새로 달았지만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이 상가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가 사람들이 다니지를 않아요. 바람만 불어도 시멘트 가루가 전부 온 거리에 퍼지는데 피해 상가만 131곳인데 대부분 아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재건축이 된다면 저희 상인들 아마 다 문 닫고 길거리에 나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저희가 여기서 영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현산하고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의 전면 재시공 결정에 입주 예정자들은 안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면서도 앞으로를 더 걱정합니다. 오는 11월 입주에 맞춰 모든 걸 준비했는데 10배 가까운 70개월을 더 버텨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7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저희들이 살집이 당장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데 뭐 대책 주택을 저희들이 스스로 구입하고 싶어도 구입이 안 되는 상황이고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경찰 수사 결과 총체적 관리 부실이 낳은 인재로 드러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사고 발생 100일이 지났지만 피해 뒷수습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엿새 앞두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남, 대미 압박성 무력 시위 성격도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올해 14번째 미사일을 쏘아 올린 건 낮 12시 3분쯤입니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470여 킬로미터, 고도는 780km, 최고 속도는 마하 11로 탐지됐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이 정확한 미사일 종류를 정밀 분석하고 있는데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5형의 비행거리를 줄여 중소형 감시정찰 위성을 저궤도까지 쏘아올리는 추진치 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ICBM일 수도 있는데 그보다 사거리가 좀 적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미사일 종류는 한미 간의 정보당국 간의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발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열병식에서 핵무력 강화를 공언한 뒤 첫 번째 도발입니다. 남측이나 미국 등을 특정한 것이 아닌 국방 발전 계획에 따른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지만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뒀다는 점에서 정세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도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핵무력 강화가 비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측의 새 정부 출범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름대로 한반도 문제는 북한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이 새 정부 출범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연쇄 도발을 벌일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이종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북한이 소형 전술핵 무기를 위한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기시다 일본 총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다며 일본은 레일건과 공격용 드론 등 신무기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은 올해만 14번째.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기시다 일본 총리는 기자들을 만나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東アジアのこの緊迫した情勢をこの理解いただくために本日も北朝鮮が弾道ミサイルを発射したとこうした現実についてしっかり示しながら 방위성은 북한 탄도미사일이 최고 고도 800km로 약 500km를 날아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ICBM 여부 등 미사일 종류에 대해서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방위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国民の生命、そして平和な暮らしを断固守り抜く決意であります。いわゆる敵基地攻撃能力の保有も含め、あらゆる選択肢を検討し、今後とも防衛力の抜本的な強化に取り組んでまいります。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일본도 첨단 무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화약 대신 전기의 힘을 이용해 초속 2km로 날아가는 레일건입니다. 일본은 2020년대 후반까지 실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기시 장관은 이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투에서 효과를 발휘한 공격용 드론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권자민당은 최근 악화하는 안보 환경을 이유로 현재 국내 총생산 GDP 대비 1% 수준인 방위비를 2%대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일본의 군비 확장은 한층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는 매주 수요일 경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정 패널인 박정호 교수가 지금 두바이에 출장을 가 있는 관계로 오늘은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박정호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예, 지금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로 가 계신 건가요? 예, 오늘 주제와 관련이 큰 것 같습니다.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정부 용역 때문에 오게 됐는데요. 지금 많은 지자체 그리고 정부 기관들에서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쓰는 대안 중에 하나로 스마트 시티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그거와 관련된 연구차 와 있습니다. 네, 두바이 하면은 이 국제유가를 대표하는 세계 3대 원유 중 하나가 바로 두바이유인데요. 네, 지금 국제유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단순히 산유국이 아닌 국가들만 지금 원유 확보와 관련돼서 많은 논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산유국들도 지금 많은 고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두바이 현장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고유가가 유지되면 산유국들은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석유 수급과 관련된 역사를 살펴보면 1차 오일 쇼크 그리고 2차 오일 쇼크가 일어나면서 많은 선진국들과 많은 원유를 수요하는 국가들이 오일 쇼크 기간 중에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1차 오일 쇼크 이후에는요, 영국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북해 유전을 개발하기 위해서 영국 국영 석유 개발 회사를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전력 수급의 2018년도 기준으로 75% 가까이를 원자력으로 수급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자력으로 수급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1차, 2차 오일 쇼크에 대한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었고요. 미국 역시도 알래스카에 있는 원유를 개발하는 데 본격적으로 관심을 뒀던 것은 이런 고유가 시절입니다. 따라서 고유가라는 건 단기적으로는 산유국들에게 적지 않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효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바로 특히 중동 지역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기존의 산유국들에 의존하지 않은 에너지 수급 체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두바이 현장에서도 고유가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그리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고유가 상황을 여러 가지 이제 배경을 분석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추세는 우크라이나 사태와도 맞물려 있겠죠. 한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 등 대외 변수에도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어제 발표된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5% 가까이 치솟았는데요. 어떤 품목들이 많이 올랐는지도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요인으로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역시 석유와 관련된 것이 가장 물가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석유와 관련된 제품들의 물가 상승률의 부분의 가중치가 제일 높은 현상이고요. 뿐만 아니라 기초 원자재 수급에 문제가 생겨서 오르기 시작한 공산품의 가격의 상승폭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2010년도 이후 공산품 가격은 오히려 물가를 낮추는 데 크게 기여했던 적도 많은 제품들인데요. 그런 것들이 2021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물가 상승의 견인 요인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참 이례적인 일이고요. 마지막으로 농산물과 관련된 수급까지 불안정한 상태라서 당분간 이 4% 수준의 고공 물가라는 것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물가가 우리나라만 오르는 것은 아니죠. 전 세계가 이제 기록적인 물가 상승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던데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 상황은 우리보다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달, 4월달 드디어 4% 수준의 물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여타 국가들은 그 이상의 물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 흐름인데요. 특히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8%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터키라든가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는 50%에 가까운 물가 상승률, 그다음에 터키 같은 경우도 40%
40%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원자재와 천연가스 등의 의존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 역시도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높은 7%에서 선에 가까운 물가 상승률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역시도 상하이 항구의 봉쇄 등으로 인해서 많은 생필품들의 조달, 해외로부터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들을 계속 직면하고 있어서 두 자릿수인 11%에 가까운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해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은데, 자, 이 숫자들을 액면 그대로 저희가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혹자는 계산 방법이 좀 다르다 이런 그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느 정도 계산 방법이 분명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선진국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더 큰 물가 상승률의 압박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방금 앞서서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국가들의 상당 부분이 유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럽은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로부터 곡물 등에 대한 수급, 그 다음에 천연가스와 석유 등에 대한 수급에 의존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제조 부분 같은 경우는 철광석 부분에 있어서 전체 수급의 30% 가까이를 이들 두 나라로부터 수입에 의존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1차 산업, 원자재 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두 나라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쟁의 당사국이 되다 보니까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럽 지역의 다양한 곳에서 새로운 원자재 수급의 활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인도나 터키 등으로부터 철광석 이나 필요한 원자재들을 다시 웃돈을 주고 수급하는 과정에서 인도와 터키 같은 나라들이 연쇄적으로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연쇄 파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특히 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 위기, 에너지 가격 급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외에도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네, 사실 이렇게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실제 원자재 가격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 측면은 심리적인 요인도 같이 있습니다. 요거는 역사적인 상황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1차 오일 쇼크는 오펙이라는 국가들로부터 석유 공급이 일순간 줄어들면서 유발됐던 석유 가격,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불거진 현상입니다. 그런데 2차 오일 쇼크는요, 사실 석유 공급 자체에서는 커다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2차 오일 쇼크라는 국제적인 정세 불안전성이 높아지면서 원자재에 대한 투기 수요라든가 심리적인 저항 압박으로 인해서 사전에 선매, 즉 사재기 움직임이 불거지면서 가격이 오른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산유국들이 증산을 한다든가 기타 국가로부터 필요한 물품을 수급하는 대안을 찾아진다 하더라도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들만으로도 당분간 물가 불안전성은 계속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걱정이 크고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다 보니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죠.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공격적인 긴축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인상할 것 같습니까? 네, 사실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표현은 미국 연준이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상 기조가 두 단계 이상의 고공 행보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비유적인 영어식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연준 관련 종사자들이 이런 표현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하고 있고 또한 금리를 계속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양적 긴축 등의 다른 행보들을 같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오히려 더 올라갈 요인들이 있는 것이 통상적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실제 연준 내부에서도 물가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아마 내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의 시기를 좀 더 앞당기기 위한 좀 더 파격적인 수준의 긴축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압축적으로 우리가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부르면서 금리의 고공 인상 행보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파격적인 이 긴축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자, 이렇게 미국의 강도 높은 긴축 정책에다가 고환율까지 이제 겹치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갈수록 우리나라의 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대외적으로 또는 대내적으로 우리나라의 불안전성이 더 높아지고 있고요. 이것은 한 단어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가 침체 상태인 상황이 계속되는 현상들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낮은 상황이었던 일본마저도 지금 물가 기류가 심상치 않은 현상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아 전방적으로 그만큼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전환되는 모습들을 사전에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징후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경제 불확실성이 더 높아지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곧 새 정부가 출범할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고, 하지만 이 서민 그 지원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이 좀 더 이제 돈을 풀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한편으로는 이제 물가도 잡아야 되고, 자, 새 정부가 이제 국민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예,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아니냐라는 논리를 떠나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것은 경기 침체와 함께 물가 상승이라는 이 두 가지 악재가 동시에 유발되고 있는 현상들이 분명하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던 1970년대 그 저성장과 고물가 기조가 한 번에 해결됐던 극적인 상황을 우리가 돌아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70여 년의 기간 동안 유가가 극적으로 하락한 기간은 딱 두 번 있습니다.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유가가 $100에서 $20까지 추락을 한 적이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1985년에 $30 수준이었던 유가 수준이 1986년에 $10 이하로 크게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물가 인하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경기가 충분히 좋아지거나 신규 설비 투자를 하기가 용이하다라는 확신을 주거나, 아니면 정부의 정책적 기조를 통해서 앞으로의 경기 상황이 확실히 좋아진다라는 낙관론을 명확하게 많은 투자자들과 개인들에게 제시해주지 않는다면 좀처럼 투자자들과 개인들의 주머니가 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저성장 기조는 더욱더 고착화될 가능성이 많아서 앞으로의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강경한 노선, 이와 함께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대안들도 같이 모색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 고물가와 고유가 등을 중심으로 얘기 나눴습니다.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Перший весільний танець. И только успела крикнуть «Зай, глянь!» И он смотрит, а я подлетаю. Я упала лицом в землю, у меня неимоверный гул стоял в голове. Від любові, бою, єднуючи ваше де подружжя, влада церкви. Розплакала всіх Оксану.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늘 긴급 브리핑을 통해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를 허용하는 이른바 BTS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면서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황 장관은 대중문화예술인의 국위 선양 업적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가적인 손실이자 전 인류의 문화적 손실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최근 공정에 민감한 청년층을 의식한 듯 20대 청년들에게 호소드린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는 20대 청년 세대들에게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공정의 아젠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더 큰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더 큰 국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이는 우리 사회가 충분히 고민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BTS의 경우 맏형진이 문체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서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인데요. 법 개정 후의 시행까지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진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으려면 병역법 개정안이 이달 안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황 장관이 오늘 총대를 맨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병역법의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제도는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 체육 특기자에 한해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했지만 대중예술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기에 대중예술인도 포함시키자는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해 3건 발의돼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요. 무엇이 국위선양인지 엄밀한 선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워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다 BTS만을 위한 법이라는 비판까지 더해져 논의가 길어지고 있죠. 여러 논란 속에 병역 특례제도 자체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오늘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우리 인구가 줄면서 병역 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데다 병역 특례는 불공정한 혜택이라면서 제도를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고, 민주당 안규백 의원도 지난 2020년 대한민국 청년은 누구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든 산업 현장에 있든 체육에 종사가든 국위선양이라며 제도를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논란과 파장이 큰 만큼 국민적 합의도 중요한데요. 한국갤럽이 지난달 5일에서 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상대로 대중예술인 병역 특례관에 물은 결과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이 59%, 포함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33%였습니다. 네, 어린이날을 포함한 징검다리 연휴에 이동량이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뒤에 처음 맞는 연휴죠. 하지만 정부는 별다른 영향 없이 코로나19 유행의 감소세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만 명대로 전날보다 2천여 명, 일주일 전보다는 2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이런 감소세는 주간 평균 확진 규모로 보면 더 확연해집니다.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환자는 4만 8천 명입니다. 직전 주보다 40% 가까이 줄었고 4주 전 확진 규모의 17%에 불과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3주차, 실내 출식이 허용된 지 2주차에 접어들었지만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방역 상황이 안정적인 만큼 실외 마스크 해제 이후 처음 맞는 징검다리 연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특히 백신 접종이나 감염으로 국민 상당수가 면역력을 가진 상태라 이동량이 늘어도 확진자 급증은 없을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동량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감소 추이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감소세에도 코로나19는 종식되지 않고 중소규모 유행이 반복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거리두기나 실외 마스크 등 각종 규제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스스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해진 이유입니다.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사항입니다.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율적인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방역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밀집도가 높아 감염 위험도가 크는 환경에서는 야외라도 마스크를 쓰고 자주 손을 씻는 게 좋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년 넘게 중단됐던 외국인 무비자 입국이 제주와 양양공항에서 다시 허용됩니다. 관광객 증가가 기대되지만 동시에 외국에서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제주엔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지난 2019년에 172만 명에 달했던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엔 7만 8천 명으로 무려 95%나 줄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대유행 상황에다 비자 없이도 제주에 머물 수 있게 한 제도를 막은 게 직격탄이었습니다. 2년 넘게 중단됐던 이 무사증 입국 제도가 제주와 양양국제공항에서 다시 허용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비자 없이 제주로 입국한 외국인은 30일 동안 제주에 머물 수 있습니다. 방역 지침 준수 등을 조건으로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겠습니다. 입국 제도가 편리하게 개선됨에 따라 관광객 규모 확대와 관광시장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양양공항에서는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국적의 5명 이상 단체 관광객의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고 이후 15일 동안 강원도와 수도권 여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에 이어 무비자 입국까지 허용하면 자칫 외국에서 확산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돼 유행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는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정보들을 교류하면서 새로운 변이의 이 발생을 관찰하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 입국 시에도 검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진단검사뿐 아니라 입국자에 대한 역학조사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새로운 변이가 계속 국내에 유입되는 상황이라면 특히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에 대한 검사가뿐만 아니라 역학조사 부분들도 좀 더 강화하고 섬세하게 좀 이렇게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 등을 이유로 한국인에 대해 무사증 입국 중단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을 포함해 10개 국가는 상호주의에 의해 이번 무사증 입국 재개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코로나19에 걸려 재택 치료할 때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면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사서 폐 기능을 자가 진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미인증 제품들이 인터넷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스 안에 작은 상자들이 빼곡히 차 있습니다. 산소 포화도 측정기입니다. 손가락에 끼우기만 하면 우리 몸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는지 폐 기능이 괜찮은지 확인할 수 있어 코로나19 재택 치료 시 요긴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적지 않은 제품들이 엉터리였습니다. 서울시가 인터넷 쇼핑몰을 조사했는데 5개 업체에서 제품 5만여 대를 식약처 인증도 받지 않고 코로나19 관련 용도로 수입해 팔았습니다.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의료용으로 수입하려면 식약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미인증 제품 다수는 측정할 때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일부는 저산소 상태로 시뮬레이션 했을 때 정상 상태라며 엉터리 판정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재택 환자들이 응급한 상황에 됐었을 때 연락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으로 산소 포화도 측정을 사용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체크할 수 없을 때는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가 없어서 서울시는 제품 구매 시 한글로 의료기기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증번호와 모델명을 확인하고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기 전자민원 창구 사이트에서 식약처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일상 회복 후 맞이하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코로나로 인해 사람 발길이 뜸해졌던 완구거리와 키즈카페는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외출에 나설 수 있게 된 손님들과 대목맞이를 준비하는 상인들 모두 얼굴에 웃음기가 돌았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서울 창신동 완구거리. 어린이날을 앞두고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밖에 진열된 형형색색 장난감들이 어린이 손님의 발길을 붙잡고 장난감을 고르는 어른들도 선물을 받게 될 아이들의 행복한 표정을 떠올리며 들뜬 모습입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 단위 손님도 많았습니다. 애들 좀 코로나 감염 위험도 있고 해서 못 나왔는데 어린이날도 되고 또 이렇게 좀 마스크도 벗을 수 있게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애들 선물도 어린이날이라 사러 좀 나오게 됐고요. 코로나 발생 2년 반, 저렴한 가격과 입소문만으로 40년간 한 자리를 지켜온 사장님도 그동안 뚝 떨어진 매출에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다행히 지난주부터 완구거리가 다시 북적거리기 시작하면서 매출은 코로나 이전의 70%대까지 올라섰고 이번 어린이날만큼은 완구거리 상인들 모두가
활짝 웃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위해서 또 손님들이 또 많이 오는 만큼 많이 또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저희도 매출에 기대도 하고. 키즈카페 역시 어린이날 준비로 분주합니다. 그동안 쌓였던 답답함을 모두 떨쳐낼 수 있도록 대형 인형 탈과 풍선꾸러미를 한가득 준비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에도 아직은 조심스러워하는 부모님들이 많아 매출 회복이 더딘 편이지만 하루 수십 통씩 걸려오는 어린이날 문의 전화가 달라진 분위기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전화 문의량도 많아졌고요. 이제는 예약도 많이 많아졌어요. 생일 파티 같은 경우도 거리두기 좀 풀려서 예전에는 이제 인원수 제한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부담 없이. 코로나가 몰고 온 삭막함을 걷어버리고 밝은 분위기 속에 맞이할 수 있게 된 일상 회복 후 첫 어린이날. 쑥쑥 커나갈 어린이처럼 코로나를 완전히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의 크기로 함께 커나가기를 바라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